네, YTN 라디오 이재현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화요일 2부 이 시간에는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행보를 진단해보고요. 또 소수 여당으로서 향후 과제들까지 짚어보는 코너죠. 국민의힘은 안착중 격주로 만나보고 있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남입니다. 자, 지금 뭐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그러니까 출근길에 기자들과 약식으로 문답을 하는 건데 이게 갑자기 중단이 됐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중단이 되는데 이거 잘한 결정이다라는 당내 목소리도 있고 아니다 이거 계속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도 있어요. 김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한 결정입니다. 잘한 결정이다고요? 네. 이게 사실은 근데 도어스태핑이라는 게 윤 대통령이 지금 청와대 시절을 마감하고 용산으로 오면서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대통령이 보여줄 수 있는 국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소통의 장 아니었습니까?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이거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미스터 에브리싱이 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방한했던 빈살만 왕세자 별명이 뭐 미스터 에브리싱이잖아요. 네, 예. 뭐 다 갖고 있고 다 살 수 있고 뭐 그런 다른 의미의 미스터 에브리싱은요.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답을 얘기해야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뭐 물론 매번 정답을 기대 안 하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아침 출근하는 사람 입장에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도어스태핑을 하는 다른 나라의 정상들도 오늘은 내가 특별히 전할 메시지가 없다든지 네. 아니면 머릿속이 복잡할 수 있잖아요. 출근하면서 뭐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날 뭐 중요한 일정 뭐 외국 정상과의 미팅이 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는 길이 있어서 기자들하고 안 만나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구조상도 피할 수 없는 딱 그 매일 아침 마주쳐야 되는 길이거든요. 길목이죠. 딱 길목이죠. 네. 근데 아니 대통령이 중요한 일도 많은데 그렇다고 그걸 매번 오랜 시간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물론 어떤 언론과의 직접적인 소통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런 의미에선 오히려 그런 도어 스태핑보다는 기자실 내지는 기자회견을 대통령실의 대변인이나 홍보수석에게만 맡기지 말고 중요한 국민께 직접 설명드릴 일이 있을 때는 대통령이 거기를 직접 찾아서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소통하는 게 보다 적절하고 그리고 효율적인 그 대통령의 시간 안배 내지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도 그런 방법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사실 이 도어스태핑은 전 정부인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에 국민과의 소통이 극히 제한적이었다. 이런 비판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들과 기자회견이나 간담회 또는 뭐 국민과의 대화 이런 게 임기 동안에 뭐 한 10여 차례 이내였었다 하는 그 비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10회 차례는 됐나요? 그거보다 훨씬 적었던 것 같은데. 뭐 9회 정도 뭐 얘기도 있고. 뭐 물론 그런 의미에서 보다 많은 언론 접촉 내지 소통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근데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에 매일 출근하는데 아침마다 어떤 질문이 날라올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항상 카메라로 찍히고 그게 바로 방송을 탄다. 그러면 아침마다 출근길이 너무 부담되지 않겠어요? 부담은 되겠지만 근데 뭐 윤 대통령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답한 건 아니거든요. 곤란한 질문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했는데 사실 이 운영 방식을 매일 하기보다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내지는 뭐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지금 여태까지 해왔는데 그걸 완전히 없었던 일처럼 안 한다는 것은 조금 뭐라 그럴까요? 좀 명구스러운 일 아닌가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기자회견이나 기자실을 보다 자주 방문하거나 뭐 기회를 갖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도어스태핑이 갖는 뭐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적이 없잖아요. 이제 최초고 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일이라면 뭐 예를 들어서 매주 월요일 뭐 이렇게 정해놓고 할 수도 있겠죠.
네. 방법은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건데 뭐 재개는 할 것 같죠? 어떻게 보세요? 아예 안 할까요? 그 고민이 좀 되겠죠. 근데 예. 뭐 아주 딱 끊고 안 하기도 부담스럽겠죠. 그것도 부담스럽죠. 그래서 예, 뭐 예. 조금 요일을 정해놓고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차선책으로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자, 이 도어 스태핑을 전면 중단한 그 발단은 네. MBC 기자와 또 청와대 대통령실의 비서관과의 말다툼이 발단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MBC와 지금 대통령실과는 상당히 불편한 관계인데 MBC 측에서는 이게 정치 언론 탄압이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허위 조작 보도로 거기에 대한 사과 없는 MBC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MBC와 대통령실 계속 이렇게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 텐데 어떤 식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이기정 비서관하고 MBC 기자와의 언쟁, 네. 그 뭐 동영상으로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보면 지금 언론 탄압이 맞습니까? 음. 오히려 언론이 대통령실을 뭐 혼내거나 아니면 거의 시비 거는 쪽 아니에요?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룰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게 사적인 공간도 아니고 사적인 만남도 아니었잖아요. 근데 네. 아무리 그 기자라지만 대통령 출근길에 이렇게 마주하는 일, 뭐 도어 스태핑의 의미라든지 그걸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도 앞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 자리에 슬리퍼 끌고 나와서 그게 말이 돼요. 단지 그것뿐만 아니라 거의 12조예요. 지금 이기정 비서관하고 기자와의 언쟁을 보면 누가 누구를 탄압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 결코 아름답지 않은 모습인 거는 틀림없죠. 그리고 대통령실과 언론이 계속 그렇게 다투는 것도 옳지 않죠. 그러니까요. 다만 근데 MBC가 정말 사실을 보도하고 언론의 사명에 충실하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뭐 물론 뭐 바이든이냐 난리문이냐 뭐 그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대역을 쓰면서 그 자칫 대역이 아닌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뭐 프로그램을 만든 것도 있고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광우병 파동도 있고 뭐 원죄가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을 전하고 팩트를 전달하는 언론의 소명에 충실한 거는 당연히 옳고 중요한데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MBC의 경영진이나 지금 아마 그 사장으로 계신 분이 이른바 2019년도에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조국 수혜 집회를 보고 뭐 딱 보니 100만이다 뭐 그랬던 분이 지금 사장으로 계신 거 아닌가요? 그래서 뭐랄까요? 어떤 그 이념 투쟁 집단 같은 성격이 있어서 그것도 언론기관으로서는 옳은 모습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디서 먼저 매듭을 풀어야 될까요? 매듭이요?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서서 어쨌든 MBC와의 관계를 조금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먼저 해야 되나요? 아니면 MBC가 먼저 사과부터 하고 얘기가 시작돼야 되나요? 일단 MBC의 지금 그 사내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부터 좀 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뭐 정권 투쟁을 하자는 건지 언론 기관으로서 언론인의 소명에 충실하겠다는 건지 대단히 의문 가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에는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국정조사 논의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야3당에서는 24일 날 본회의에서 이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서는 좀 태도를 바꿨어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 이후에 국정조사에 대해서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이 주호영 원내대표가 태도를 바꾼 것은 그 예산안 처리를 법정 기일 내에 12월 2일까지 처리를 하기 위해서 야당에게 어떤 뭐 딜을 한 것이다. 뭐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예산안 처리를 시한 내에 하기 위한 목적도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지금 의석 분포에 따라서 민주당과 뭐 정의당 하겠다면 그냥 통과가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사실은 뭐 워낙 거대 야당이기 때문에 그런 사실상의 의석 분포도 고려가 됐겠죠. 근데 네, 예. 저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떤 이번 참사의 원인 규명이나 사실 조사를 위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안 됩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은 국정조사가 적합하지 않아요. 오히려 국정조사나 뭐 일부에서 주장하는 특별검사는 정치적인 어떤 영향력 때문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내지는 조사가 기대하기 힘들 때 그럴 때 이제 국회의 힘을 빌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예, 예. 이런 사건은 어떤 정치적 외압이 걱정되는 사안은 전혀 아니거든요. 다만 네.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뭐 일부에서는 재난의 정치화라는 얘기도 합니다만 그런 의도가 좀 있는 거고 저는 오히려 그 12월 중으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 예.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에 그러면 우리가 재발을 막기 위해서 어떤 국가기관 간의 권한 조정이라든지 이른바 네. 시스템의 개선 내지는 법률의 제정 내진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걸 국회에서 특위 정도를 만들어서 논의하고 뭐 어차피 법률은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걸 위한 국회 활동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은 예.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국정조사는 대단히 효율적이지 않은 방법이긴 한데 예, 예. 지금 의석 분포상 뭐 더불어민주당이 하겠다고 하면 통과되는 거죠. 예. 지금 오늘 뭐 뉴스를 보니까 이태원 참사의 그 희생자 유족들이 기자회견도 했고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유가족들이 일부 만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유가족들이 이 참사의 원인이 뭔지 밝혀달라, 책임자가 누군지 규명해달라 이런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결국 이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인데 유가족들이 이렇게 국정조사를 요구한다면은 국민의힘으로서도 이걸 다시 생각해봐야 될 문제 아닌가요? 사고 원인을 밝혀달라는 게 반드시 국정조사를 원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근데 오늘 기자회견을 한 장소 내지는 뭐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민변이죠. 민변 예. 쪽이다 보니까 뭐 그런 어떠한 그 영향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유가족들 입장에서는 정말 황망한 일을 당한 거기 때문에 책임자가 누군지 밝히고 싶을 거고 그건 뭐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네. 이거에 대한 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 결과가 좀 빨리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예, 예. 물론 유족들이 원한다면 다른 형태의 국회에서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져야겠죠. 예, 그러니까 뭐 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이나 제도 개선을 위한 뭐 특위 그게 뭐 국정조사를 통해서 또 그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예. 국정조사의 형태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국정조사 방해가 되거나 아니면 정쟁으로 흐를 것을 그렇죠. 우려하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또. 예. 수사가 중복돼서 진행되면 아무래도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소환이 되면 수사기관의 출석은 미뤄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오히려 수사 결과의 지체 내지는 비효율이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네. 뭐 김영남 의원께서는 이제 검사 출신이시니까 뭐 요걸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오늘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정진상 실장의 이메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 이 이메일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아보려는 걸까요? 압수수색할 때는 뭐가 들어있을지 모르고 하죠. 모르고 하는 대부분의 거예요? 경우에는. 예. 예. 아니 왜냐하면 그래서
압수수색을 하면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왜 민주당사를 압수수색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민주당사가 있는 건물 안에 있는 네. 김용 부원장의 사무실과 정진상 실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거죠. 그래서 그게 근무한 지 얼마 안 되고 이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리고 근무하는 사무실 그리고 타고 다니는 차량은 기본이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 정진상 실장이 근무를 했던 경기도청과 관련한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봐야겠고요. 예. 근데 이게 그 대장동 사건이 검찰에서 수사를 시작한 게 작년 한 10월 달쯤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미 1년 정도 지났는데 지금 뭐 새로운 증거가 포착될 수 있을까 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사실은 수사 초기에 가장 많은 어떤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작년 10월부터 금년 5월까지는 집권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였고 물론 뭐 그 이후에 국회의원 출마도 하고 당대표 선출도 됐습니다만 네. 제대로 수사가 안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시간은 이미 흘려보낸 거죠. 예, 예. 그리고 정부가 바뀐 다음에 또 어떤 인사를 통해서 시스템을 정비한 다음에 지금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그 어떤 진상 규명 내지는 실체 파악을 포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진상 실장이 또 구속 적부심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그 정진상 실장 측에서는 그 구속 적부심을 신청한 이유가 영장 발부가 4시간 반 만에 그러니까 8시간 넘게 검찰에서 심리를 했는데 영장이 발부가 된 것은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적게 걸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치적인 무슨 목적을 갖고 법원에서 판단한 것 아니냐 하는 부분에 뭐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요. 또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 사실 소명 됐다 이런 내용이 없다라는 점도 들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재판부가 하면은 또 다른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 하면서 지금 적부심을 신청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정진상 실장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왜 이렇게 무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무리라고요. 무리수거든요. 음. 일단 영장 발부 사유에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됐다는 기재가 없다. 네. 그거는요 오히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기본적인 전제거든요.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될 수 없는 거죠.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걸 제외한 거다. 그런 당연한 거죠. 말씀이세요? 역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기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적을 수도 있지만 네. 범죄 혐의 소명은 기본적인 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해서 안 적어도 되는 건데 그 기재가 없다고 범죄 혐의 소명도 안 됐는데 영장이 발부된 것처럼 주장하는 것도 대단한 무리수고 좀 억지라고 봐야 되고요. 네. 그리고 영장 재판은 8시간 했는데 그 이후에 기록 검토는 왜 4시간밖에 안 하고 영장 발부가 됐느냐. 이게 사안이 복잡하고 중요한 사안이잖아요. 이 대장동 사건이라는 것 자체가 뭐 액수도 어마어마하고 관련 인물도 워낙 많고요. 네. 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영장 전담 판사가 한 3분 정도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은 이렇게 일주일씩 단위로 돌아가면서 돌아가죠. 보는데 이런 중요한 사건을 매번 다른 사람이 보면 매번 새로 기록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전 관련된 영장 재판을 했던 분이 계속 보는 경우가 많아요. 중요 사건의 경우엔. 이 정진상 실장과 관련한 영장 발부한 판사분이 영장 전담 판사가 그 전에 김용 부원장 영장도 발부한 분이고요. 예, 그렇죠. 계속 이 사건을 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변호인과 검찰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좀 어느 정도 있다 이거죠. 당연한 거죠. 그 이미 여러 차례 영장 발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영장 재판은 검찰과 변호인 얘기를 다 들어주느냐고 8시간이 걸렸습니다만 이 사건 파악이라든지 기본적인 중첩되는 기록은 다 봤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그리고 이런 사안이 구속접품심에서 풀려나올 걸 기대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무리를 하나 안 될 건 포기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 국민의힘 내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강화 특별위원회가 어제부터 이제 활동을 시작해서 66개죠. 당협 조직위원장 선임, 당협위원장이죠. 당협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시작을 했는데 결국 이게 이준석계를 솎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다고요. 네,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당협을 좀 더 채우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반론도 물론 있습니다. 당내에. 그러면 전당대회에서 뽑힌 당대표는 그러면 전임 비대위원장이 채워놓은 당협을 그대로 갖고 갈 거냐. 뭐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면 이게 비슷한 절차를 계속 중복하면서 사람이 바뀌고 그러면 혼란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대표적인 게 서울 동대문 을 같은 경우 허은하 의원이 당협위원장으로 이준석 대표가 있을 때 결정이 됐는데 지금 다시 이제 경쟁을 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김경진 전 의원과 지금 당협위원장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결정된 바는 없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게 이제 제가 알기로는 허은하 의원이 그곳의 당협위원장이 아닙니다. 아니라고요? 그때 아마 내정이 된 거잖아요. 최종적인 추인은 하지 않았지만은 없었어요. 그 절차가 없었으니까 아마도 지금 공석일 겁니다. 거기 당협위원장이.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된 적이 없어요. 당협위원장이 없는 상태다. 그러니까 뭐 누구나 그 공모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허은하 의원이 이준석 개로 분류가 되는 모양이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저 성남을에 성남 분당을 있죠. 정미경 최고위원도 역시 또 지금 김민수 좀 혁신위원과 경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뭐 이준석계 솎아내기가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김 의원께서는 그렇진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66곳이 당협위원장이 공석이에요. 그렇게 많은 공석이 난 가장 큰 이유는 지방선거에 많은 당협위원장들이 출마를 하면서 출마하면은 당협위원장을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빈자리가 생긴 거고.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남아있을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영남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